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1편 도서관을 이야기하다 그 네 번째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그 안에서 첫 번째 챕터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얘기하는 것은 결국 도서관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직, 운영 라는 것이 갖는 개념이 뭐니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그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무엇인가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도서관 조직도 그런 시스템, 무엇인가가 들어오고 무엇인가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운영 시스템이 요구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시스템을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느냐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크던 작던 그 일이 굉장히 긴, 굉장히 거창한 일이 되었던, 아주 사소한 일이 되었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들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기본이 뭐냐면 반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이것은 하루 단위로 반복이 되어지던, 또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이라는 어떤 흐름의 출발과 끝맺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던 그 반복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선택의 과정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따르다 보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달라지는 결과 역시 시스템이라 이러면서 보면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얘기할 때 보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그러니까 장착한다 그러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한 시스템인가와 그 무엇을 위한 시스템의 인풋,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어지고 어떤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와 그것들을 어떤 목적,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키거나 어떻게 그것을 서로 인터랙티브 상호 주고받거나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 가장 그 정적인 얘기, 어떤 일정한 어떤 흐름, 우리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조직을 만들자라든가 일을 수행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이 다 검토되어야 하고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시스템이다. 주로 시스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일반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인풋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 그 데이터가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지거나 그 행위의 결과 또 다른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되어지면서 어떤 루프를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인풋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 처리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프로그램 시간에 배웠고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수 또는 자연수로 정의하고 자연수 값들을 1부터 10까지 순서를 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들어온 숫자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에다가 넣을 값, 즉 제로 값을 하나 만들고 이 속에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더하는 작업을 하고, 이게 10번 반복이 끝나면 결과를 프린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1 들어와서 1이 어떤 합이라는 썸이라는 제로값, 넣을 값에다가 썸에다가 1을 넣어서 썸은 1이 되어지고 그 다음 들어오는 i 값이 2가 되면 2를, 즉 i를 다시 또 썸에다 더하면 2가 더해져서 1에다 2를 더하면 3이 되고 1, 3, 6, 10 이렇게 증가해서 10번째 값이 들어오면 이게 10번째니 확인이 되어지면 10번째다 마지막이고 10번째가 들어와서 더해졌고 그 결과 썸을 인쇄하라 그러면 55라는 숫자가 인쇄되어지게끔 만드는 과정.
여기는 큰 오차는 없습니다.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왜? 들어오는 숫자도 1에서 또 10까지 정의되어 있고, 들어오는 숫자도 1씩 인크리먼트 시켜서 1이 들어오고, 다음에 1을 더한 2가 들어오고, 다음에 2에다 1을 더하면 3이 들어오고, 이 3값이 10인가를 비교해서 10보다 작으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10이 되면 처리하고, 그 다음 들어오는 숫자가 11이 되면 10이 넘었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인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게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짜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그 시스템을 짤 때 너무 일을 단순화시키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고, 아까처럼 1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오고 3이 들어오고 더해 가는데 썸을 정의하지 못해서 썸의 값이 0부터 출발한다를 정의하지 못하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숫자가 돼서 결과값이 55가 아닌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만들어진 컴퓨터라든가 요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요즘 만들어진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시작하면 전부 넣을 값 다 세팅시켜서 이니셜라이즈 시켜서 모든 값을 깨끗하게 만들고 처리하니까 오류가 없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은 그렇게 전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구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이 계약을 하고 사무실을 구해서 딱 갔더니 사무실에 각종 가비지들이 이전에 살던 사람들 짐들이 남아있더라. 그럼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우리가 뭘 짚어냐면 우리가 저 집을 계약할 건데 저 집의 상태가 어떻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계약 첫날 들어갔을 때 그 상태 유지를 해달라. 방을 비워달라는 얘기죠. 방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서 기본 단계,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또는 이 건물을 처음 분양했을 때, 처음 이것을 개방했을 때 상태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값을 내가 그대로 인수하겠다면 현재 있는 값이 무엇이다. 현재 뭐 창에 커튼이 걸려있고 책상이 몇 개 있는데 이걸 다 인수하겠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인수해서 다음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소위 말해서 이중으로 발생한 일이 없는 것이고 이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도 출발하면 되는데 깜깜이로 출발하는데 가봤더니 방이 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든가 문이 고장나 있다든가 창을 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곤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일의 흐름을 파악하고 순서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 거기에 필요한 행태들, 산물들 이런 걸 다 세팅하고 일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워지면 일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거나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편하죠. 우리가 수업 시간 학생들 보고 야 이거 프로젝트에서 너희들이 프로젝트 하나 수행해서 결과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출발을 뭐로 할까? 그럼 여러분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을 교수한테 제출하고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어프로브해서 승인해주면 그걸 진행해서 16주 동안에 여러분이 결과를 내는데 결과물은 A4 용지로 몇 장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최소 몇천 단어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이며 그 속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줄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인용한 것도 또 각주를 달아줘라. 작업을 하고 결과물들은 무엇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무슨 개념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개념 정의를 한다든가 분명한 목적이 주어지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그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고 학생들은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제출하면 평점이 나와서 A에서부터 F까지 나가는데 최소 몇 점 나가진다. 그래서 피드백 과정이 있으면 이것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수정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수가 숙제를 내주거나 시험 문제를 내줬을 때 그 전체 프로세스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수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 받고 다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가 중간고사라는 것도 있고, 기말고사라는 것도 있고, 팝 퀴즈에서 수시로 내는 시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출결장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그 출결에 따라서 몇 분의 1 이상이 결석이 되어지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하고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F가 나간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프로세스 전체가 다 시스템인데 그걸 딱 끊어서 어느 한 대목을 놓고
이 대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로 정의하고 도서관의 일의 시작과 끝으로 그리고 이것의 무한 반복의 프로세스로 잡는다. 여기서 생산되어지는 아웃풋들은 무엇이 있다. 들어오는 인풋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구성이 필요하고 어떤 퍼실리티가 필요하고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건물이 필요하고 또 어떤 동선을 개발해야 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정의를 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그 정의에 의해서 변함없이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있고 어떤 것들은 가변적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위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스템 얘기할 때 항상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로우 차트라는 말을 배웁니다. 플로우 차트에는 몇 가지 표시해주는 수식도 있습니다.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 의사결정하는 것, 결과가 나오는 것, 입력인 것, 그 다음 화살표했던 일의 진행 방향, 명령의 방향, 일의 수행 방향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이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시간을 쪼개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너무 그냥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도서관이었어 하는 속에서 우리 도서관 늘 보이는 모습들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새 한 마리가 뭐 오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굉장히 우아해 보여서 아 물 위에 저렇게 평온하게 떠 있구나 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발을 놀려서 자기 몸을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 그게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그냥 책을 대출해주고 반납해주는 것 같지만 저 책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대출받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책이 구입되어지고 구입되어진 책이 등록이 되어지고 분류되어지고 라벨을 달고 이것이 서가에 배열되어지고 여러분이 책을 픽업하고 대출실에 와서 여러분이 대출 신청하면 대출 기록이 남겨지고 여러분 누가 대출하고 언제 반납 예정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에게 책을 넘기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책의 반납 예정일이 도래했으니 언제까지 반납해 주시고 만일 필요하시다면은 연장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분이 그 책을 보겠다고 미리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반납 예정일을 꼭 지켜서 반납을 해달라라든가 또 이 책이 이미 반납 예정일이 지났으니까 연체되었으니 언제까지 꼭 반납해주고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뭐 도서 대출 기능이 정지된다든가 아니면 그다음 법적 어떤 진행 과정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그 책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규칙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규칙에 따라서 행위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서 결과도 축적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모였을 때 1년 후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몇 권의 책이 대출되어지고 몇 권의 책이 반납되어지고 연체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책을 빌려고 하면 어떤 시간 동안 책을 빌려서 보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어떤 주제의 책들이 빌려졌는지를 보는 것이고 어떤 연령대와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보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고 하는 통계 자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통계의 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책들은 어떤 책이었으면 좋을까 얘기고 어떤 서가의 공간을 보다 더 확충해서 더 많은 책을 수용한다라든가 이용자가 많은 책을 서가 위치를 좀 더 바깥쪽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분류번호가 너무 길어지니까 분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분류번호를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 잘 이용되는 책들을 따로 뽑아서 독립된 서가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의사결정과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까지 다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일의 그 진척 과정을 가만히 관찰을 통해서 봐도 그 시스템 안에 또 서브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또 속에서 내부적으로 인풋 아웃풋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웃풋이 누군가에게선 다른 인풋으로 작동하고 그 인풋을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면 이 아웃풋은 그 조직 내 또 다른 어떤 서브 시스템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인풋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의 책이 수석가가 외부로부터 책을 하나 구입해서 등록 대장을 만들고 정리팀으로 연기면 정리팀에서 그 책에 분류번호를 붙이고 그 책을 다시 라벨링 한 다음에 열람팀으로 연기면 열람팀이 그걸 서가에 배열하고 배열된 책이 이제 사람들에서 이용되어진 책이 대출실에 가서 대출되어지면 그곳에서 또 새로운 책이 하나 대출되어져서 관외로 나가는 것이 관외로 나가는 것이 어느 날 다시 돌아오면 이 책은 다시
열람실로 돌아가는 것이 그 과정에 인풋, 아웃풋, 프로세싱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얘기할 때는 큰 통에 대한 얘기야. 그걸 하부 조직, 하부 구조로 나누고 하부 구조에 또 새로운 프로세스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저녁에 가서 밥을 먹고 자고 다시 아침이 되면 학교를 가고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이니 토요일이니에 따라서 오늘은 학교를 안 가는 날일 수도 있고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는 도서관을 가는가 외부 활동을 한다든가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친구와 모임을 갖는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에 따라서 또 서브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있는 것이고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기차를 타고 1박 2일, 2박 3일로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속에 녹아서 하루를 또는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 진입한다든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든가 또는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다든가 집에서 쉰다든가 세계 여행을 한다든가 연수를 간다든가 이걸 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그냥 우리 삶에 대한 얘기, 우리 행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어떤 노동에 대한 얘기, 어떤 뭐 질서에 대한 얘기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음식을 만들 때 식당에서 어떤 음식 서빙에 대한 시스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빙을 통해서 음식 산업에 대한 얘기까지도 우리가 큰 그림 틀에서 설명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무슨 시스템이든 간에 그것을 분석적으로 쳐다보는 눈과 그것을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하나의 의미로 분석하고 이거 하나의 서브 시스템을 놓고 이것의 인풋을 정의하고 이것의 작업 내용을 정의하고 이것의 결과물을 정의해서 이것이 또 다른 것을 어떤 인풋으로 작동하는지를 쳐다보고 그 흐름 속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는지 그 또 새로운 서브 시스템이 중간에 또 하나 끼는 것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일이 제대로 수행될 때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는지 예측은 가능한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일들이 깜깜 조진해서 답이 툭 나온 다음에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추적할 수 있는지 여러분 밴딩 머신에 가서 물건을 뺄 때 내가 저 콜라를 먹고 싶어 했더니 콜라가 500원짜리라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을 탁 넣으면 따끄닥 소리가 나고 이제 500원짜리 불이 들어오고 그 중에 내가 먹고 싶은 콜라의 단추를 누르면 기계가 뚝 떨어져서 타당 소리가 나면서 밑에서 픽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계는 500원짜리가 작동되는 것에 다른 단추를 눌러서는 작동이 안 되고 불이 들어온 단추를 누르게끔 되어 있고 그 누른 단추에 있는 물건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과정이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슨 물건인지 모르는데 여기 콜라를 써서 눌렀더니 나오는 것이 콜라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시스템에 따라서는 그 깜깜한 시스템도 있는 것이고 오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대부분의 밴딩 머신을 뭐가 붙어있냐면 연락처를 써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에 전화를 주라. 전화를 하면 뭐 계좌 이체를 해준다든가 다른 후속처를 해주는 작업들도 있죠. 우리가 페이팔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에스크로우라는 거죠. 어떻게 상거래를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서로 신뢰를 못 쌓으니까 내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줄지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걸 제3자가 보증을 서주고 오케이 돈을 나한테 주고 내가 그 돈을 너한테 받았다는 것을 저 물건 벤더한테 일러주면 벤더는 너한테 물건을 보내고 내가 물건을 받았다는 걸 일러주면 내가 그 돈을 저 벤더한테 전달해 줄게. 이게 제3자가 개입한 에스크로우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 에스크로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페이팔 같은 시스템들이 신뢰를 어느 정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상거래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도 크게 보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플랫폼이 얼마나 큰 일들을 처리하고 얼마나 작은 세부 서브 시스템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은 그냥 우리 삶에 대한 얘기, 우리 행동에 대한 얘기들이고 조금 더 전문화시키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구조화시키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조각내서 그 과정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그 과정의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알아냄으로써 불합리함을 찾아내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 일에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모든 경우가 다 고민되어지고 그 경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어떤 것을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나은지 1000번에 한 번 일어날 만한 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놔두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 부분은 생략하고 만에 하나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가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밖에 서브 시스템에다 의뢰를 하거나 해서 서로 분업화시키는 작업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들 아까 에스크로우 같은 얘기들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고 외부 시스템과 협력을 통해서 내 업무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하청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분업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역과 생산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이고 모든 조직 구조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꼭 도서관과 직접 연관된 말은 아니지만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도서관의 조직을 얘기할 때는 이 조직이 딱 이건 성경이야, 바이블이야, 변하지 않아가 아니라 모든 조직은 변하게끔 되어 있고 조직이 변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조직을 변화하게끔 만드는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고 조직이 있다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력은 3명뿐이 없는데 시스템이 엄청 거창하다든가 시스템은 단순한데 일하는 사람이 30명 돼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우리 가끔 은행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창구가 10개가 열려있는데 뭐 은행까지 갈 필요 없죠. 마트에 가면 마트에 그 계산대가 10개쯤 열려있는데 5군데는 한산하고 5군데는 사람이 밀려있다. 근데 그걸 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알아서 가게끔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산대를 어떻게 한다? 우리들 눈에 잘 띄게끔 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보고 줄 짧은 쪽에 찾아가게끔 되어 있죠. 근데 그게 깜깜이로 돼 있으면 내가 가서 줄을 섰더니 엄청 긴 줄이고 어디를 갔더니 텅텅 비어있고 그걸 잘 조절해 주는 것도 힘인 것이고 그때 계산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거긴 정체가 되어지니까 그런 정체가 발생할 때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시스템은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롭게 재구성해내고 그런 약간 그 진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챕터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